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납부, 그에 대한 계산 방식, 그리고 비과세나 과세 특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규제 위주의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중과세를 더 강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나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과세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름 이익을 보고 주택을 매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중과세로 인하여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18번째 시간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해서 공부해봄으로써 8회에 걸친 양도소득세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자의 부동산 상승, 그 중에서도 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에서도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양도 과정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 3주택 이상자는 20%를 더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였고, 그래도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니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더 가중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주택자의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 104조의 7에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가 1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인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셋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 등은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주택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과 같은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법에 의한 주택수가 다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그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원래 하나의 단독 주택이므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니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의한 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재고가 자산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니 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판정 절차를 도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 양도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이 안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해당이 되면 2단계로 가서 주택수를 계산하여 비산입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면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해당이 되면 3단계로 가서 장기 임대 주택 등과 같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이 있으면 해당 중과 제외 주택 양도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해당이 안 되면 4단계로 가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세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주택은 기본세율의 20%를 더하고 3주택은 기본세율의 30%를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수에 비산입하는 주택은 광역시군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주택수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되므로 겁나서 주택을 양도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형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 계산이나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군 지역, 경기도 읍면 지역, 세종자치시 읍면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택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점점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수 계산할 때에는 주택수로 산입을 하지만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정작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만 남게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양도하는 순서를 잘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주택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령 167조의 3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이때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케이스는 대략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룰 기회가 오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 조특법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미분양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 무상 제공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인데 그 케이스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주택, 지방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문화재주택, 여섯 번째가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여덟 번째가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1세대가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와 그다음에 주택수 계산에는 산입을 하지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1번째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등 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지 아전인수격으로 속단했다가는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이 또한 세액이 만만치 않으니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가 되니 두 상황을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먼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동일하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수 계산에는 산입을 하지만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내용이 많고 중요한 것이 많으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A는 그 1세대 3주택에서 1부터 8에 해당되는 그러한 주택과 동일하게 되므로 1세대 2주택에서 동일하게 중과세율이 제외되게 됩니다. B는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이며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 해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C. 소득세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D. 동거 봉양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학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 E.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하고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F.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주택인데 이 일시적 2주택의 개념은 잘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G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인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H는 그 A에서 그 F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 됩니다. I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양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J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 주택. K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L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4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양이 많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영역이 꽤 있다는 얘기니 공부할 만한 값어치가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나름 좀 괜찮은 투자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빡빡해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고 세율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중과세로 50%의 세율을 적용하다가 여기에 더 강화되어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규제가 약화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상황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세법이라는 것이 공부에도 자꾸 바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점점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관심을 갖기가 힘들고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이번 공부에서는 가능한 복잡하지 않게 나름 쉽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사실 빠진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무적인 부분은 대충 적용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된 내용을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를 통해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완벽하게 세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수준은 흐름이나 계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청에 가서 무료 상담을 하던 유료로 세무사를 고용해서 처리를 하던 일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의사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로써 양도소득세 공부는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롭게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